세종대왕의 치세기에는 성스캔들이 끊임없이 세종대왕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유감동, 김씨부인 이야기 등도 세종대왕 때 일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 또한 세종대왕 때의 일이며 게다가 세종대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었죠. 세종의 아들 문종에게는 아내 휘빈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워낙에 무심했던 남편 때문에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사수를 부렸는데 그런 술법을 쓴 것이 발각되자 세자빈에서 퇴출되어 버렸죠. 그 뒤로 들어온 두 번째 세자빈은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전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는 용모가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자가 세자빈을 그렇게 나몰라라 했나 라고 생각한 세종은 그 때문인지 몰라도 순빈 봉씨를 뽑을 때는 용모도 빼어난 여자를 골랐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뽑힌 순빈 봉씨 또한 문종과 금슬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보기로 하는 세자 때문에 후사가 없는 게 걱정되었던 세종은 문종에게 3명의 승위를 드리게 되었죠. 시기 질투가 심했던 순빈 봉씨는 3명의 승위를 드린 일로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승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분통 터진 순빈은 국내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세종이 순빈을 불러 세자가 아들을 낳으면 인지상정으로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며 순빈을 타일렀지만 속위에 경이 끼었고 뉘우치는 기색이 1도 없었죠. 또한 세종은 항상 문종에게 정실인 순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으니 순빈을 멀리하지 말거라 라고 하여 한동안 문종은 순빈과 동침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순빈이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순빈이 임신한 것은 왕실의 경사라서 국내가 떠들썩하며 모두가 기뻐했는데 한 달 뒤 불행히도 유산을 하게 되었죠. 순빈은 이때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 라고 했고 궁녀가 가서 이불을 들춰보았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순빈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나머지 상상으로 임신을 했던 것이죠. 그 뒤로 순빈의 처소로 향하는 문종의 발걸음은 더욱더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순빈도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었죠. 순빈의 선 넘는 폐악질은 굉장했는데 시녀들의 변소에 있는 틈으로 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엿보기도 했고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순빈에게 연려전을 배우도록 명했는데 순빈은 단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져버리고는 공부도 때려치웠죠. 또한 아이든 궁녀에게 할미는 어찌 내 뜻을 이리 알지 못하오 라고 하니 궁녀는 세자를 불러오라는 뜻인 줄 알고 세자를 부르러 왔는데 이 일이 가끔 있던 일이 아니었고 거의 매일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빈은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셨는데 술에 엄청 취해서 궁녀에게 엎혀뜰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했고 술이 모자랄 때가 있으면 친정집에서 술을 가져와 마시기도 했죠. 순빈은 여러 번 질투에 사로잡혀 궁녀들을 구타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궁녀를 때려 죽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의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것을 덜어서 몰래 부모님 댁으로 보내기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순빈은 문종이 아이를 임신했었던 승희 권씨에게 트집을 잡아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의 아내였던 소원왕후가 순빈에게 감히 세자의 아이를 가진 승희에게 매질을 했다며 혼을 냈고 순빈은 겨우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승희 권씨에게 이를 갈고 있었죠. 이런 순빈을 세자인 문종이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빈 봉씨를 멀리한 이유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국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이 궁녀 소상과 함께 밤마다 잠자리를 가진다는 소문이었죠. 그 이상한 소문을 들은 세자는 궁궐을 청소하고 있던 소상에게 찾아가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라고 물었더니 소상이 깜짝 놀라며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세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기막힌 이야기는 소원왕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소상을 불러 이 일에 대해 물었는데 소상은 세자빈께서 저와 동침한 후에는 궁녀들을 시켜 이불을 정리하게 하지 않고 세자빈이 직접 이부자리를 정리했는데 젖어서 더러워진 이불과 베개는 남몰래 궁녀를 시켜서 빨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소상의 이 말에 격분한 소원왕후는 더욱 소상을 다그치며 세자빈과의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죠. 이에 소상은 세자빈께서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반쯤 옷을 벗고 병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빈께서는 저의 나머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억지로 자리에 눕게 하여 혀를 빨게 하였으며 남자와 교합하는 모양으로 희롱하였습니다. 라며 세자빈과 자신이 한 행동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내명부의 수장인 소원왕후는 이 흉측하고 왕측한 일은 왕실의 수치이다. 감히 너희가 살아남길 바라는가 라며 분노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고 그 자리에서 세자빈 봉씨를 배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는 세종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세종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세자빈을 불러 이 일에 대해 물었는데 세자빈은 소상과 단지 서로 좋아하며 밤에 같이 잘 뿐만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서로 혓바닥을 깠습니다. 궁녀들도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은 궁녀들끼리 빈번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내를 은밀히 침전에 불러들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을 변호했지만 당시 궁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이에 세종은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이상한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벽 틈으로 외간 사람들을 엿본 일 따위는 모두 다 자복하여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모두 가벼운 일이어서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지만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패하고자 한다. 라며 세자빈을 선인으로 강등시키고 궁에서 내쫓았으며 소상은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정신료들은 세자빈 패출 경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달라며 세종에게 요구했고 세종은 신하들에게 며느리였던 세자빈의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죠. 이 일은 세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세자빈 동성애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순빈을 패서인하고 궁 밖으로 내친 후 세자의 딸인 경혜공주를 낳은 승유권 씨를 새로운 세자빈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양반집 여인의 간통 사건이 끊이지 않아서 정신이 없던 세종에게 며느리의 동성애 스캔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인 문종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비뚤어져 버린 비운의 세자빈 순빈 공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초 한양에는 경국지색의 미인이 있었습니다. 경국지색이라 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미인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소개할 여인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세자였던 사람이 여인에 빠져 폐세자까지 되었기 때문에 경국지색이라 표현한 것이죠. 여인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던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녀의 이름은 장희빈과 함께 용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이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어리라는 인물입니다. 조선 초 태종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 양녕대군이었죠. 양녕대군은 왕족이던 집안 배경과 세자인 자신의 권력을 충분히 이용해 평생 동안 향락에 빠져 살았으며 폐륜을 일삼던 왕자였습니다.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으며 남봉꾼 짓을 일삼던 양녕대군이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어리라는 여인이었죠. 어느 날 악공 이호방에게 곽선의 처머리가 그렇게 예쁘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양녕대군은 곽선의 여자라는 말을 듣고도 물불 안 가리고 이호방에게 어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호방은 어리에게 적군의 효령대군이 보자고 한다고 전했죠.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이런 짓을 하면 시끄러워질 것을 대비해 효령대군이라고 사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는 나는 병도 있고 남편도 있는 놈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세자의 신분에서 거절당한 양녕대군은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라는 생각에 더 어리가 보고 싶어졌고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삼고 싶어졌죠. 그래서 그는 어리의 마음을 얻고자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마저 거부한 어리는 양녕대군의 호의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대로 곽선의 양자였던 이승의 집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세자인 자신을 거절한 것에 살짝 열받은 양녕대군은 그날로 궁의 담을 넘어 이승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승은 양녕대군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며 막아섰지만 이미 눈돌아간 양녕대군의 막장짓을 막을 순 없었죠. 어리 데려오라며 쌩 난리를 치자 결국 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씻지도 않고 너저분하게 나왔지만 양녕대군의 눈에는 너무나도 예뻤죠. 그리고 나서 양녕대군은 이승에게 어리를 데려갈 테니 말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승은 당연히 안 된다며 거절했죠. 그러자 양녕대군은 그럼 내가 타고 온 말에 어리를 태우고 나는 걸어가겠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말을 준비해주게 되었습니다. 일국의 세자가 그렇게 나오니 어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었는데 양녕대군이 어리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에 태우려 하자 어리는 그 손을 뿌리치며 저를 붙잡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탔다고 하죠. 그렇게 양녕대군은 신하의 아내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쁘게 단장을 시켰고 그렇게 그날 밤들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죠. 어리와의 잠자리가 매우 흡족했던 양녕대군은 이승에게는 화를, 이승의 아내에게는 비단을 보냈는데 이승은 그 선물들을 돌려보내며 이 억울한 일을 상소를 올려 태종에게 고하려 했으나 양녕대군의 보복이 두려웠기에 결국 상소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리를 데려온 그날
양녕대군이 야무지게 난리를 쳐댔었기 때문에 이미 저작거리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얼마 안가 양녕대군의 이 같은 쓰레기 짓은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어이없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불같이 화내며 어리를 궁에서 쫓아내버렸고 이 일에 연루된 악공 이효방 등 4사람을 참수형에 처했으며 이런 큰일을 제때 왕에게 고하지 않은 죄로 이승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신들을 불러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양녕대군을 폐쇄자시키려고 했지만 대신들의 만류로 다행히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죠. 그렇게 어리는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양녕대군은 장인인 기말로에게 어리가 살집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고 기말로는 사위이기 이전에 세자인 양녕대군의 청인이 별 수 없이 그녀의 거처를 자신의 집 한쪽에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자 신분이었던 양녕대군은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기에 어리가 보고 싶다고 기말로에게 졸라대면 기말로는 어리를 여종으로 꾸며 궁으로 들여보내 어리를 만나게 해주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어리는 양녕대군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은 딸 또한 궁으로 몰래 들여보내 유모를 붙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얼마 안가 또다시 태종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양녕대군에게 또 어리를 만나게 해준 기말로의 행각 또한 태종에게 걸리게 되었고 결국 기말로도 파직되었죠. 그리고 태종은 세자를 유혹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리를 당장 극형에 처하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극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죠. 참 어리의 삶도 양녕대군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태종은 개경에 머물고 있었는데 양녕대군을 한바탕 혼내고 난 후 한양으로 돌아가 자숙하고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양녕대군은 한양으로 돌아가자마자 궁에는 가지 않고 기말로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양녕대군의 측근들이 또다시 시작된 세자의 기행을 죽자사자 말렸으나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었죠. 그 길로 기말로의 집에 가서 어리를 만나 또 뜨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 사실 또한 태종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분노하며 양녕대군을 질책하자 참고 있던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아바마마께서도 줄줄이 첩을 거느리시면서 왜 저는 첩 하나 못 가지게 하십니까? 라는 편지를 써서 주기도 했죠. 양녕대군의 편지를 받은 태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영의정이던 유정현, 좌의정 박은과 자신의 최측근이던 조말생을 불러 세자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 망나니 같은 세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도 했죠. 양녕대군의 이 선 넘은 행실에 태종이 가지고 있던 양녕대군에 대한 기대는 모두 무너져 내렸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세자의 최측근들은 모조리 파직되었으며 양녕대군은 폐쇄자되어 경기도 광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래도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을 위해 어리도 유배지로 같이 보내지게 되었는데 반성이 1도 없던 양녕대군은 유배지에서도 기생 2명을 끼고 놀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또다시 빡친 태종은 양녕대군과 함께 노란한 기생 2를 잡아오라 했는데 아버지의 그 명령에 중2병이 도졌는지 유배처의 담을 넘어 가출을 해버렸죠. 그러자 양녕대군이 가출한 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이긴 하지만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랑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른 양녕대군을 찾아내라며 난리가 났던 것이죠. 양녕대군과 함께 유배지로 쫓겨난 유무와 기말로의 첩은 이 모든 일이 어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 씩씩대며 어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체 언제까지 우리 대군마마의 신세를 망칠 것이냐 라고 고함치며 어리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두 여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어리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어리가 원해서 양녕대군을 모시기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미친놈을 못 모셨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했고 태종은 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다며 죽이려고 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분에 못 이긴 그녀는 결국 두들겨 맞은 그날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받는 건 집 나간 양녕대군은 또 다른 사람의 첩과 잠자리를 하며 놀아나다가 이틀 만에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죠. 너무 예쁘다 보니 하필이면 희대의 개망난이 양녕대군에게 찍혀 그의 여자가 되었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어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실만한 조선의 역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 이선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쟁취한 사랑, 빙의라는 여인이죠. 사도세자의 아내이던 해경궁홍 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가까이 한 여자들은 많지만 잠시만 그렇게 대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자식을 낳은 나인에게도 털끝만큼도 더 봐주는 일이 없었는데 빙의에게는 그렇게 대수롭게 대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도세자 이선이 총애한 후궁이었죠.
하지만 빙해는 훗날 너무나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빙해의 성은 박씨이고 할아버지였던 숙종의 세 번째 왕비인 인원왕후의 친박 라인이었죠. 어느 날 사도세자이서는 데뷔전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빙해를 처음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실에선 곧 어른의 나이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에 빙해를 후궁으로 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서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려 했지만 영조 또한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의 처소로 달려가 빙해를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잠자리를 가지며 후궁으로 삼게 되었지만 이 일은 아버지인 영조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아랫사람들 또한 입단속을 시켰으며 동생이던 화완옹주를 협박해 그녀의 집에 빙해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비밀로 할 수는 없었고 어느새 그 사실이 새어나가 영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인원왕후가 죽어 국상 중이던 기간에 심지어 할머니 처소의 나인을 강제로 범했다는 사실은 영조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당장에 빙해를 궁 밖으로 내치려고 했는데 이서는 영조를 막아섰죠. 그리고는 빙해를 후궁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아버지 영조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조 또한 한성깔 하던 인물이라 절대 안된다 반대하였고 그러자 이서는 국내의 우물에 몸을 던져버렸죠. 그러자 즉각 내시들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을 뻔한 이선을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걸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니 영조도 결국에는 허락을 해줬고 빙해를 특별상궁으로 임명해 종육품 수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나누며 일남일녀의 자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빙해가 후궁이 된 이후로 해경궁 홍씨가 도맡아 해오던 이선의 옷을 입히는 일은 빙해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의대증이라는 정신병이 있었죠. 의대란 왕이나 세자, 왕비 등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옷을 입을 때마다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굉장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선은 옷을 입힐 때마다 발작 증세를 보이며 미쳐 날뛰었는데 옷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기도 했죠. 그래서 해경궁 홍씨도 그의 옷을 입힐 때마다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기에 그를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험난한 일을 이제 빙해가 하게 되었는데 이선이 주위 사람을 두들겨 팰 때 그녀는 이런 광기 어린 폭력을 온몸으로 막으며 아랫사람을 지켜주던 정 많은 여인이기도 했고 이러한 과정 중에 그 무서운 이선에게 싫은 소리를 할 정도로 강직한 품성을 가진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용포 입는 것을 거부하던 이선은 또다시 광기에 사로잡혀 주위에 있던 내시와 궁녀들을 막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이날도 역시 빙해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돌아간 이선의 눈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빙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대로 그는 자신을 막아선 빙해에게 잔인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마시간 이선은 빙해와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연못에 던져버렸죠. 다행히도 궁녀들이 연못에 뛰어들어 빠진 아이를 건져내 살았지만 그의 무자비한 폭행을 무방비로 당하던 빙해는 결국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남자에게 무참히 맞아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모두에게 비밀로 붙여져 영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나경원에 의해 이 일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자식을 낳은 사랑하는 여인까지 때려 죽인 일을 벌인 사실에 영조는 큰 충격을 받았고 영조 또한 강직하고 선한 그녀의 성품을 좋게 보고 있었기에 즉시 이선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처음에는 우물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후궁으로 삼아달라던 여인을 어떻게 네 손으로 때려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강직했었던 걸 생각하면 분명히 너의 이상한 행실을 단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라며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을 꾸짖었죠. 이선은 처음엔 억울하다고 울고불며 대꾸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에게 권증이 있어 그렇게 됐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다 훗날 이선 자신도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죠. 훗날 대한제국이 건국된 1899년 9월 1일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어 장종의 묘호를 받으면서 궁녀 신분이었던 빙해도 종일품 귀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또한 2년 뒤인 1901년에는 정일품 빈으로 또 추중되어 경빈의 자코를 받아 경빈박씨가 되었죠. 사도세자 이선이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했던 후궁 빙해는 결국 사랑하던 남자의 손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전에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국의 역사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소현세자의 죽음을 막고 왕위에 오르게 한다였습니다. 그만큼 소현세자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정말 아쉽고 슬픈 역사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소현세자는 아닙니다. 바로 소현세자만큼 진취적이고 강인했던 그의 부인 민회빈 강씨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민회빈 강씨는 저번에 이야기한 귀인조 씨의 엄청난 미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시아버지인 인조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기운의 세자빈이었는데요. 민회빈보다는 강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611년 3월 5일 우의정을 지낸 강석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강씨는 고려의 구국 영웅 강감찬의 직계 후손이죠. 강빈이 시집을 간 해부터 너무나도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요. 바로 결혼식을 하기 직전인 1627년 1월에 정묘호란이 발발했고 결국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으며 정묘호란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해 12월 겨우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소현세자와 강빈의 결혼식은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던 직후를 감안해서 원래 결혼식보다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때 쓸 예물이나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소박하게 준비했고 왕이 신하들에게 베푸는 결혼식 피로연과 왕비가 내명고에서 하는 연회 또한 취소되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인 1636년 3월에 장남 석철을 낳았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인효랑후의 국상 중이라서 신하들이 할애를 드리는 행사도 취소되었고 왕의 계승과 종묘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내용의 교사만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더 큰 불행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죠. 첫 아들을 낳은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청군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던 강빈과 복림대군 부부 신하들의 식솔들을 포로로 붙잡게 되었는데 청군의 장수 용골대가 강빈과 대군 부인 장씨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했고 강빈은 자신의 옷을 한 나인에게 주어 대신 절하게 했다고 하죠. 왕실과 신하들의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힌 것을 보고받은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305구두리의 치욕을 겪으며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인조는 궁으로 돌아갔지만 소현세자와 강빈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죠. 세자 일행은 청군의 철수 행렬을 따라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양에 도착했지만 용골대는 강빈에게 황제가 있는 곳에서는 가마를 탈 수 없으니 말을 타라고 말했고 이에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빈은 가마에서 내린 뒤 말을 타고 심양성에 들어가게 되었죠. 볼모로 잡혀온 심양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이 3년째 되던 1640년 소현세자의 일행의 생활비가 부담된다면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이제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며 20만 평가량의 황무지를 주었죠. 별다른 방법이 없던 소현세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넓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빈은 심양 시내의 노예시장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개간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기똥찬 아이디어를 냈죠. 강빈의 의견을 받아들인 소현세자는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팔리던 조선인들을 구해냄과 동시에 20만 평이나 되던 땅을 개간하여 그 땅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을 구해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농장의 경영은 강빈이 도맡아 성공적으로 해냈고 농장에서 나온 곡물을 팔다 보니 심양관 앞이 마치 시장 같았다고 하죠. 어쨌든 여기서 나온 상당한 재물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고관대작들과 친하게 지내며 조선의 훌륭한 외교관 역할도 해냈죠. 홍타이즈 역시 소현세자의 총명함과 특출난 능력을 높이사 잘 대해주었는데 이것이 훗날 자신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현세자와 강빈은 금술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현세자와 강빈은 고된 인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조선에서의 삶이 볼모로 잡혀있던 심양관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인조는 청나라에 붙잡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했던 심한 굴욕을 당했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증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청나라가 마음먹으면 자신을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소현세자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조는 9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이나 귀국 축하 연회, 노고에 대한 치하 등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돌아온 지 3달도 되지 않아 소현세자는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었으니 당연히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이 세손이 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인조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혔죠. 그리고 나서 인조는 소현세자의 모든 것을 삭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가 소용조 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조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어이없게도 강빈을 후궁별체에 감금하고 강빈을 모시던 궁녀들을 잡아와 이 저주 사건은 강빈이 한 짓이다라는 자백을 받아내려 모진 고문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궁녀들은 가혹한 고문에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또다시 다른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인조가 먹는 수라에 올라온 전복에서 독이 검출된 엄청난 사건이었죠. 바로 왕을 독살하려 한 것인데 이는 마땅히 영모 사건으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령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행동은 상당히 이상했는데요. 바로 내시들에게 명령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면서 전복 요리를 올린 수락관의 궁녀들은 조사하지 않고 뜬금없이 강빈의 궁녀들을 엄청 잡아와 배후를 불라며 고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인조의 이상한 조치에 대해 대신들은 공식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빈의 궁녀들이나 용의선상에 올라 잡혀온 사람들조차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아서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인조 스스로 강빈은 심양에 있을 때 왕위를 빼앗으려 준비했고 용포도 만들었으며 왕과 왕비라는 칭호도 사용했고 막화를 내기도 했으며 요즘에는 문안인사도 안 온다. 이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저주 사건과 전복에 독을 넣은 건 모두 강빈이 저지른 일이니 강빈을 사형시켜라 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강빈은 저주 사건 때부터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안인사도 갈 수 없었고 전복에 독을 넣도록 사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신하들 역시 인조의 어이없는 말에 대해 용포는 만들지도 않았고 비단을 샀던 것일 뿐이다. 적당히 자비롭게 처리하자 라고 해도 인조는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강경하게 강빈을 대했죠. 나중에는 신하들이 강빈은 전하의 자식인 토연세자의 배필이었으니 그러면 강빈도 전하의 자식인 셈이다. 이쯤하고 봐주자 라고 했지만 인조는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 칭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죠. 조선시대 왕들도 욕을 하긴 했지만 사관들은 보통 임금이 한 욕들을 순화해서 기록했는데 이처럼 대놓고 실록에 개새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인조실록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인조에 의해 1646년 3월 강빈은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났고 얼마 안가 사사되었죠. 강빈이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는 꼴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강빈이 죽기 전에 임평대군과 소용조씨가 이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는 커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 라는 혈서를 자식들에게 남겼다고 주장했죠. 당연히 신하들은 혈서를 보여달라며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조는 이 요청들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혈서를 근거로 강빈의 친정 어머니도 죽였고 자신의 손자들이던 강빈과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첫째 아들이던 석철과 둘째 성리는 유배 간 지 2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결국 셋째이던 경안군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강빈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고 1년 후 강빈을 배반하고 살아남은 궁녀 신생은 강빈의 저주 증거를 찾아낸다며 국내를 뒤집어 엎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증거란 물건들은 이제서야 뒤늦게 나왔고 인조는 강빈이 죽임을 당한 이유라며 신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품들은 인조나 소용두씨가 만들어낸 증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조가 죽고 다음 왕인 효종이 즉위를 했지만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동고동락했던 친한 형수였던 강빈을 역적 강빈이라는 뜻의 역강이나 강시성의 도적이라는 뜻의 강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효종은 강빈과 관련된 말을 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대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숙종대에 이르러서 강빈은 신원이 회복될 수 있었죠. 시집 올 때도 처사들을 낳았을 때도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만 살았던 강빈이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남편의 내조를 잘했던 그녀는 굉장히 강단있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되고 강빈이 국모가 되었으면 조선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시아버지에 의해 영모죄로 몰려 죽임을 당한 민회빈 당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